그녀를 다시 마주친 건 그로부터 나흘 뒤. 청사의 기다란 복도를 걷고 있을 때였죠. 그녀가 그의 옆을 스치던 순간 갑자기 그녀는 고통에 찬 비명을 찌르며 쓰러집니다. 그녀의 한쪽 팔은 붕대에 감겨 있었고 윈스턴은 그녀가 다친 팔 쪽으로 넘어진 게 분명하다고 생각하죠. 윈스턴이 황급히 그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려던 순간 윈스턴은 자신의 손바닥 안에 무언가 쥐어졌음을 알아차리죠. 윈스턴은 아무도 몰래 그 쪽지를 펼쳐봅니다. 그 쪽지에는 놀랍게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쓰여 있었죠. 그렇게 그들의 목숨을 건 미래는 시작됩니다. 그녀는 당원들과 부정한 관계를 가져왔다고 거침없이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순결도 선도, 도덕도 모두 증오하며 모든 사람들이 뼛속까지 썩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그녀에게 있어 현명한 일이란 당의 규칙을 위반하면서 끝까지 살아남는 일이었죠. 윈스턴은 이 불온한 욕망과 동물적 본능에 사로잡힌 그녀가 바로 자신이 그토록 원하는 여성상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욕망과 자유야말로 당을 산산이 부숴버릴 수 있는 힘이라고 확신합니다. 윈스턴은 체링턴 가게의 위층 방을 빌려 줄리아와의 은신처로 삼기로 합니다. 어느 날 줄리아는 잔뜩 고조된 얼굴로 자신이 감춰온 물건들을 윈스턴 앞에 펴보입니다. 그녀가 가져온 것들은 하급 당원들은 구경조차 할 수 없는 설탕과 빵, 커피와 홍차 같은 것들이었죠. 이곳에서 그녀는 화장을 하고 향수를 뿌리고 모든 본능에 충실함으로써 당이 금지한 모든 것들을 보기 좋게 실천합니다. 그날 그들에게 작은 소동이 일어납니다. 한숨을 자고 일어난 줄리아가 커피를 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섰을 때였죠. 순간 그녀는 우악스러운 소리를 내지르며 구두 한 짝을 집어 힘껏 던집니다. 난폭하게 골드스타인을 향해 사전을 던졌던 바로 그때처럼요. 윈스턴의 얼굴이 순간 공포로 창백해집니다. 그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바로 쥐였던 것이죠. 쥐를 놓치고 씩씩거리던 줄리아는 다음에 올 때 석회로 구멍을 완전히 메워버리겠다고 말하죠. 한바탕 소동이 끝나고 난 뒤 문득 줄리아는 그 그림 액자 앞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성 클레멘트의 교회가 그려진 액자를 유심히 살펴봅니다. 윈스턴은 향수에 젖은 듯 오렌지 앤 레몬스 노래를 흥얼거립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줄리아가 따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체링턴 씨가 기억해내지 못한 부분을 마치 반쪽짜리 암호문을 맞추듯 이어 부르고 있었죠. 줄리아는 다음 구절이 기억나지 않는 듯 노래를 멈춥니다. 하지만 마지막 구절만은 기억하고 있다고 말하죠. 윈스턴은 가만히 누운 채로 유리문진을 들여다봅니다. 그것은 마치 그 안에 완벽한 대기권을 지닌 채 작은 세계를 안고 있는 하늘의 공룡처럼 보입니다. 그는 문득 이 유리문진 속으로 마호가니 침대와 탁자, 벽시계까지 모두 들어와 앉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분홍빛 산호는 그 결정체 안에 영원히 박제된 줄리아와 그 자신의 모습이었죠. 사임이 사라집니다. 몇몇 생각 없는 사람들이 그의 부재를 언급했고 다음 날부터는 누구도 그를 입에 올리지 않았죠. 체스위원회의 명단에서 그의 이름이 빠졌다는 걸 발견했을 때 결국 그가 증발했음을 알게 됩니다. 이로써 사임은 과거에도 존재한 적이 없는 인물이 된 것이죠. 증오주간이 다가오자 순식간에 런던 전역에는 새로운 팸플릿과 포스터가 나붙기 시작합니다. 텔레스크린에선 끈덕지게 증오가가 울려 퍼지고 거리에는 행군하는 발소리에 맞춰 군중의 떼거지 합창이 이어집니다. 군중의 애국심이 극도로 차오를 무렵 여기저기서 거대한 굉음의 로켓 폭탄이 떨어집니다. 폭탄 하나가 사람들로 만원을 이룬 스테프니의 한 극장에 떨어졌고 또 다른 폭탄은 아이들이 뛰노는 운동장에 떨어집니다. 그렇게 수백 명의 생명이 한순간에 잿더미 속에 묻혀버리죠. 군중들의 성난 시위가 이어졌고 골드스타인은 인형이 되어 불태워졌으며 많은 가게들이 그 혼란을 틈타 약탈당합니다. 한편 윈스턴과 줄리아는 그들의 밀실에서 한없는 안락감을 느낍니다. 그들은 이 방에 있는 한 자신들에게는 그 어떤 재난도 닥치지 않을 거라 믿죠. 그들은 가끔씩 둘이서 도망치는 상상을 하거나 캐서린이 죽으면 묘안을 내어 성공적인 결혼을 하는 방법, 혹은 프롤로 신분을 위장하고 뒷골목에 숨어 살 궁리를 하기도 하죠. 때때로 그들은 당에 대항하는 반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자는 이야기를 나눴고 전설적인 형제단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윈스턴은 줄리아가 어떤 면에서는 매우 예리하다고 느낍니다.
그녀는 자기가 보기에 처음부터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단언합니다. 매일같이 런던에 떨어지는 로켓 폭탄도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오세아니아의 전략이라는 거죠. 또한 2분 증오 시간 동안 가장 힘든 것은 터져나오는 웃음을 애써 참아내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환호성을 지를 때와 야유해야 할 때를 알고 있었죠. 요컨대 조그만 규칙을 지키면 더 큰 규칙을 깨뜨릴 수 있다는 걸요. 그녀는 단지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든 그녀 자신의 삶에 관계될 때라야만 당이 가르침에 의문을 품었죠. 윈스턴은 그날 신문 조각을 스스로 폐기해버렸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만약 또다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때는 그 증거를 지키겠다 말합니다. 하지만 줄리아는 회의적인 냉소를 보입니다. 그 낡은 종이 조각으로 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요. 자신이라면 절대 그런 위험한 짓은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윈스턴은 생각하죠. 우리 생에 무언가를 바꾸지는 못할 거라고요. 하지만 여기저기서 튀어오르는 저항의 작은 매듭들은 생각해 볼 수 있다고요. 소수의 집단이 뭉치고 늘어난다면, 그리고 그들이 얼마간의 기록을 뒤에 남기기까지 한다면, 다음 세대는 우리가 중단했던 매듭에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침내 일은 벌어지고 맙니다. 그 순간은 줄리아와 마주쳤던 바로 그 청사의 긴 복도에서 시작됩니다. 그를 향해 오브라이언이 다가오고 있을 때 윈스턴의 심장은 요동칩니다. 그는 친근하게 다가와 말을 건넵니다. 타임스에 올렸던 윈스턴의 신화에 관한 글이 인상적이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분야를 잘 알고 있는 당신의 친구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고 넌지시 말합니다. 당신의 친구란 바로 사라진 사임을 두고 하는 말이었죠. 사임을 아는 채 하는 것은 지극히 반역적인 일이었기에 윈스턴은 그 말을 오브라이언의 은밀한 신호로 여깁니다. 오브라이언은 곧 나오게 될 신화사전 제10판의 견본을 보여주고 싶다며 윈스턴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윈스턴은 그가 건넨 종이의 주소를 재빨리 외우고는 그것을 다른 서류 뭉치와 함께 기억 통속으로 없애버립니다. 체링턴의 2층 방에서 잠에 빠져들었던 윈스턴은 눈가가 촉촉해진 상태에서 잠이 깹니다. 꿈속에서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보았던 거죠. 그는 그토록 잊고 싶던 10살 무렵의 기억을 줄리아에게 꺼내 보입니다. 주기적인 공습과 대피로 어수선했던 그 시절. 아버지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고 하죠. 그 시절 가장 힘들었던 건 먹을 것이 부족하다는 사실이었죠. 그는 또래 아이들과 쓰레기 더미를 뒤져 먹을 만한 것들을 찾아내야 했으니까. 그는 걸핏하면 어머니를 향해 왜 먹을 것이 없냐고 소리질렀고 어머니가 자신의 몫을 덜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어 살 난 누이의 목까지 강탈했다고 말합니다. 그날은 몇 달 만에 받는 초콜릿 배급이 있던 날이었죠. 세 식구의 몫으로 2온스짜리 초콜릿 한 조각이 배급됩니다. 그때 윈스턴은 자신의 내부에서 솟아나는 강렬한 소리를 들었죠. 그것은 그 초콜릿을 혼자서 다 먹어야 한다는 욕망이었죠. 어머니가 초콜릿의 4분의 3을 그에게 주고 나머지를 누이 동생에게 주었을 때 윈스턴은 동생의 손에 들린 초콜릿을 가만 노려봅니다. 그리고 번개처럼 달려들어 동생의 초콜릿을 낚아채고 문 밖으로 튀어갑니다. 어머니가 그를 향해 애원하듯 돌아오라고 소리쳤지만 그는 되돌아가지 않았죠. 누이 동생의 칭얼대는 소리가 들려왔고 문득 돌아보았을 때 어머니는 힘없이 늘어진 어린 누이를 두 팔로 감싸 안아 빈 젖가슴에 갖다 대고 있었죠. 윈스턴은 녹아서 끈적해진 초콜릿을 움켜쥐고 그대로 계단을 뛰어내려가 버립니다. 그 후 윈스턴은 두 번 다시 어머니를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날 초콜릿을 혼자 다 먹고 나니 일말의 부끄러운 생각이 밀려왔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을 때 이미 어머니와 누이는 어딘가로 끌려나간 이후였다고 하죠. 윈스턴은 그들이 강제노동 수용소에 보내졌거나 아니면 어딘가에서 살아남았든 혹은 죽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윈스턴의 내리에 선명하게 박혀버린 장면은 그녀가 축 늘어진 누이를 젖가슴에 갖다 대는 모습이었죠. 아무 소용도 없고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 무의미한 몸짓. 문득 윈스턴은 생각합니다. 그들은 개인적인 성실성으로 삶을 살았고 고유한 관계들을 맺으며 살아왔다고요. 그들은 당에도 나라에도 충성하지 않았지만 서로에게 충성했던 것이죠. 그 무력한 몸짓, 죽어가는 사람을 위한 애도와 깊은 포옹. 그들은 그렇게 인간으로 머물러 있던 거죠. 인간의 본능과 진정한 감정이 살아있는 이들 프롤들을 그는 더 이상 경멸하지 않기로 합니다.
윈스턴은 그들에게 닥쳐올 머지않은 미래를 생각합니다. 그는 줄리아의 두 눈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만약 자신들의 관계가 발각되더라도 서로를 배신하지는 말자고요. 자백하는 것은 배신이 아니지만 만약 그로 인해 서로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배신이라 말합니다. 그때 줄리아가 단호히 말합니다. 저들이 할 수 없는 건 단 한 가지. 저들은 무엇이든 토해내도록 할 수는 있지만 믿게 할 수는 없다고 하죠. 그 무엇도 사람의 마음까지 지배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마침내 그들은 오고야 맙니다. 사상경찰의 눈을 피해 간신히 당도한 이곳은 바로 오브라이언의 저택이었죠. 하인의 안내를 받고 저택 안으로 들어선 윈스턴과 줄리아는 그 으리으리하고 위압적인 분위기, 호화로운 세간들을 보며 잔뜩 주눅이 듭니다. 책상 앞에서 작업에 몰두하고 있던 오브라이언이 굳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을 때 윈스턴은 그를 정치적 공모자로 여긴 자신의 믿음에 혼란이 옵니다. 오브라이언은 벽에 붙은 스위치를 눌러 텔레스크린을 끕니다. 텔레스크린을 끌 수 있는 건 내부 당원들의 특권이었던 거죠. 윈스턴은 자신들이 이곳에 온 이유에 대해 말합니다. 자신들은 당을 전복시키려는 모종의 비밀단체와 음모가 있음을 알고 있으며 오브라이언이 그곳에 가담하고 있음을 믿고 있다고 말하죠. 그리고 자신들도 기꺼이 그와 운명을 함께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한동안 침묵을 지키던 오브라이언이 입을 엽니다.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고요. 거짓말을 하고 살인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 마약과 매춘을 장려할 수 있는지, 어린아이 얼굴에 황산을 뿌릴 각오도, 조국을 팔아넘길 각오도 되어 있는지. 그는 마치 통상적인 교리문답을 하듯 감정 없는 목소리로 질문을 이어갔고 윈스턴은 그 모든 질문에 그렇다고 답합니다. 오브라이언이 그들을 향해 마지막 질문을 건넵니다. 당신들 두 사람이 헤어져 다시는 서로 못 보게 되어도 괜찮냐고요. 그때 줄리아가 안 된다고 소리칩니다. 윈스턴은 그것만은 할 수 없다고 간신히 대답하죠. 오브라이언은 사회를 전복시키는 전략에 관한 골드스타인의 책 한 권을 보내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형제단은 집단행동을 하지 않으며 서로가 누군지 알아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설령 체포된다 해도 그들로부터 그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을 것이며 결국 얼마 동안 활동하다 체포되어 자백하고는 죽게 될지 모른다고 말하죠. 오브라이언은 윈스턴에게 떠나기 전에 할 얘기가 남았는지 묻습니다. 윈스턴은 곰곰이 생각하다 불쑥 오렌지와 레몬 성클레멘트 종소리로 시작하는 노래를 들어본 적 있는지 물어보죠. 그리고 스스로 아무 말이나 짓거렸다는 생각에 민망함이 밀려듭니다. 오브라이언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엄숙한 예를 갖춰 노래를 끝까지 부릅니다. 그렇게 그 노래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증오주간이 시작되자 거리는 요란한 행군의 발소리와 연설, 탱크와 비행기의 굉음으로 가득 찹니다. 군중들은 행사의 마지막 날, 공개적으로 교수형에 처하기로 된 2,000명의 유라시아 전쟁포로들을 기다리며 광분해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 절정의 순간, 느닷없이 오세아니아는 유라시아와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성명이 발표됩니다. 오세아니아는 이스트아시아와 전쟁 중이며 유라시아는 동맹국이라는 것이었죠. 연단 위에서 열변을 토하던 깡마른 내부당원은 급하게 전달된 쪽지 하나를 건네봤습니다. 다음 순간 무서운 동요가 일어나죠. 광장에 걸린 현수막과 포스터. 모든 것이 다 잘못 도배된 거죠. 이것은 사보타주. 골드스타인의 첩자들의 공작이라고 사방에서 아우성이 터집니다. 사람들이 포스터를 뜯어내고 깃발을 짓밟고 나부끼는 현수막을 잘라내며 한바탕 소라는 막을 내립니다. 연사는 다시 목이 터져라 연설을 이어갑니다. 눈 깜짝할 새의 증오의 대상은 유라시아에서 이스트아시아로 뒤바뀌었고 다시 사람들은 광분하기 시작합니다.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누군가 윈스턴의 어깨를 툭 치더니 바닥에 떨어진 가방을 주워 건네. 그렇게 비밀리에 그 책을 전달받게 됩니다. 윈스턴은 갑작스럽게 뒤바뀐 이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재빨리 기록국으로 향합니다. 이스트아시아가 적으로 바뀐 순간 지난 5년 동안의 문서들은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동안 유라시아와 전쟁 중이고 이스트아시아와 동맹을 맺었다는 과거 기록들을 일주일 내로 완전히 없애고 모든 신문과 서적들을 빛의 속도로 수정해야 했죠.
닷새 동안 90시간도 더 넘게 일을 하고 나자 손을 쥐었다 펴는 것조차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엿새째 되는 날 기록국의 전 직원들은 그 엄청난 일들을 완수해냅니다. 그제야 다음날 아침까지 자유시간이라는 보상이 주어졌죠. 이제 그는 책을 읽기 위해 고된 발걸음으로 그들의 밀실을 찾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이 금서의 첫 장을 펼칩니다. 이 금서에 소개된 1장과 3장은 40페이지에 걸친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주위를 바라보는 조지 오웰의 통찰력이 집약된 부분인 만큼 생략 없이 핵심을 간추렸습니다. 무지는 힘. 신석기 시대 말기 이후로 지구상에는 상중하 3계급의 사람들이 있었다. 이후 수많은 후손들이 태어나고 시대에 따라 많은 것들이 변하고 심지어 커다란 격변을 치룬 이후에도 마치 팽이가 평형을 되찾아가듯 사회의 본질적인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 이 세 집단의 목표는 결코 병존할 수 없는 것이었다. 상급 계급의 목표는 현 상태를 고수하는 것, 중간 계급의 목표는 상층 계급으로 올라가는 것, 하층 계급의 목표는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처럼 서로 상충되는 목표로 인해 투쟁은 끊임없이 반복되어져 왔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중간 계급이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이다. 중간 계급은 자유와 정의를 위해 투쟁한다고 가장하여 하층 계급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다. 그리고 상층 계급을 전복시키는 데 성공한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자마자 하층 계급을 다시 예전의 노예 신분으로 전락시키고 스스로 상층 계급이 된다. 곧이어 각 계급으로부터 분리되어져 나온 새로운 중간 계급들이 다시 투쟁을 반복한다. 이 세 계급 중 하층 계급만이 단 한순간도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부가 늘고 혁명이 있었지만 인간의 평등에는 조금도 달라진 게 없었다. 하층 계급의 입장에서 역사적 변화란 단지 그들의 주인이 바뀌는 것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 혁명의 시기를 거치면서 상위 계급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부와 특권은 그들이 공동으로 소유했을 때 가장 쉽게 보호받게 된다는 걸 알게 된 것이다. 20세기 중반에 행해진 사유재산의 폐지는 사실상 훨씬 소수에게로 재산을 집중시켰다. 공장, 광산, 토지 등 자본가로부터 몰수한 개인 재산은 이제 공동재산, 엄밀히는 당이라는 집단의 소유가 되었다. 과두 정치를 지탱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바로 집단주의뿐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현 지배계층의 관점에서 볼 때 유일하면서도 실제적인 위협은 프롤이 아니라 권력을 갈망하는 기존계급의 부상과 기존계급 내의 자유주의와 회의주의가 싹트는 것이다. 당은 위험의 소지가 있는 당원들을 미리 적발하고 제거하며 어릴 적부터 습득시킨 내적 훈련을 통해 반항적인 생각이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통제한다. 어떤 위험한 생각이 고개를 드는 찰나 본능처럼 금방 그 생각을 정지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죄중단이다. 또한 영사의 중심교리인 과거개조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철저한 이중사고 능력이다. 이는 사람의 마음속에 두 가지 상반된 신념을 갖게 하여 그 두 가지를 모두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으로 의식적이면서도 무의식적으로 일어나야만 하는 것이다.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그 거짓말을 진실로 믿는 것. 나아가 그것이 필요해졌을 때 다시 끄집어내는 능력. 진실을 기만하면서도 기만했다는 자체까지 잊어버리는 능력. 그것이 바로 이중사고이다. 전쟁은 평화. 이들 초대국은 25년간 끊임없이 전쟁을 치러왔다. 이들은 서로 비슷한 국력과 완벽한 자연적 방위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유라시아는 광활한 국토를, 오세아니아는 드넓은 대서양과 태평양, 이스트 아시아는 국민의 다산성을 지녔다. 이들 세 초국가들은 광활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기에 자국의 영역 내에서 필요한 모든 물자를 얻을 수 있다. 즉 굳이 전쟁을 할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이 세 열강은 서로 동맹국을 배신하고 기습 공격을 함으로써 끊임없이 점령자가 바뀌는 전쟁을 지속하고 있다. 그것은 상대를 정복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세 열강이 이 전쟁을 통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전쟁이 필요한 보다 궁극적인 이유는 이것이다. 그것은 바로 부의 전반적인 증가가 계급사회를 파괴시킬 위험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계급화는 오직 빈곤과 무지가 기반이 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일률적인 부의 증가로 모든 사람이 경제적으로 안정된다면 대중들은 시간적 여유를 가지게 될 것이고 생각하기 시작할 것이며 의식이 깨어날 것이다. 그들은 각성한 대중들이 자신들을 위협하고 몰아낼 것을 두려워한다. 때문에 전쟁을 통해 계속 물자를 소모해야 하며 대중들을 궁핍 상태로 몰아넣어 사고의 틈을 없애야 한다. 그것이 장기적인 계층사회의 존속을 위해 전쟁이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다. 만약 3대 열강이 서로 전쟁 대신 평화를 약속한다고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외적인 위험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있겠지만 각 나라마다 안고 있는 내부 문제들로부터는 자유로울 순 없다. 전쟁을 하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통제와 검열을 유지할 명분이 사라질 테고 타국에 대한 증오 대신 지배계급의 부조리에 눈을 돌릴 것이다. 대중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고 봉기할 것이다. 즉, 내부의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완벽한 방법은 영원한 전쟁을 하는 것이다.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서는 항구적인 전쟁을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당의 슬로건. 전쟁은 평화의 참뜻이다. 윈스턴은 책 읽기를 잠시 멈추고 줄리아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줄리아가 잠이 들었음을 확인한 그는 석양이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비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는 졸음과 함께 강한 자신감이 솟아오름을 느낍니다. 그는 안전하며 모든 것은 잘 되어가고 있다고 중얼거리다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윈스턴이 잠에서 깼을 때 창문 아래에서 자주 듣던 아낙네의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그는 줄리아와 함께 창밖의 아낙네를 내려다봅니다. 아낙네의 거친 피부와 풍만한 엉덩이, 맵실하곤 없는 몸매. 하지만 그녀에게서 고달픈 삶을 이겨낸 강인한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저들, 무상계급에 있다고 말합니다. 언젠가는 저 힘센 여자의 배에서 의식을 가진 종족이 태어날 것이고 그들이 미래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윈스턴은 담담하게 줄리아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이라고. 너희들은 죽은 사람이다. 순간 그들 뒤에서 금속성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립니다. 잠시 후 그림 액자가 마룻바닥에 떨어지더니 그 뒤에 있던 텔레스크린이 나타납니다. 집은 포위되었고 집 안팎에서 요란한 구두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낙네의 노랫소리도 뚝 그칩니다. 둘은 손을 머리 위로 올린 채 등을 맞대섭니다. 줄리아가 그에게 작별 인사를 하자고 하죠. 윈스턴은 전에 그들이 나누었던 이야기를 담담하게 이어갑니다. 순식간에 방은 검은 제복을 입은 남자들로 가득 찹니다. 그들 중 누군가 책상의 유리문진을 난로 아래로 던져 산산조각 내버리죠. 다시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체링턴이 들어옵니다. 체링턴은 제복을 입은 남자에게 유리문진의 파편들을 주우라고 명령합니다. 윈스턴은 그 목소리가 방금 텔레스크린에서 나오던 목소리라는 것을, 더 이상 노인의 백발이 아닌 검은 머리의 저 30대 남자가 바로 사상요원 체링턴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